네, 안녕하세요. 취업정보의 모든 것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요즘 시간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바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점심시간에만 할인을 해주는 옷가게가 있다고 하고요. 또 어떤 쇼핑몰은 점심시간에 무료로 요가 수업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쇼핑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다는 건데 뭐 일석이조다, 시간 활용하기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얼마나 시간이 부족하면 그럴까 싶기도 합니다. 바쁜 직장이라면 뭐 공감되는 부분이실 텐데요. 그래도 이제 시간이란 게 누구에게나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라도 귀한 시간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귀한 시간을 잡정보센터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한 순서 알려드려야죠. 네, 자 먼저 믿음직한 튼튼한 중소기업 채용 정보를 준비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그 바이오 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 잠시 후 공채 수사대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상반기 공채 탈락의 원인과 진단, 그리고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진격의 취톡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잠시 후 잡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고요. 5월 10일 목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취업 관련 이슈와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취업인 뉴스입니다. 네, 이 시간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핫한 이슈를 갖고 왔습니까? 네,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전해드린 소식인데요.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과 연봉제를 도입한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정부가 좀 더 강경한 입장을 들고 나왔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내년도 인건비를 동결하겠다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이 성과 연봉제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이 업무 능력과 성과를 평가해서 등급별로 차등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성과가 매우 낮은 직원들은 내보낼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동안 이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았던 공공기관은 뭔가 더 압박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성과 연봉제를 도입해야 하는지 그 시기에 대해서도 제시가 됐나요? 네, 일단 대표적인 기업들을 보면요, 이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경우는 이런 30개 공기업은 다음 달 말까지, 그리고 연금공단 같은 90개 준정부 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 연봉제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총 인건비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이 되게 되고요. 또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에게는 성과 연봉제 이행 여부가 평가에 반영된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안일하게 회사 다니신 분들한테 조금 안 좋은 소리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뭐 좋은 의도인 것 같네요.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도입을 안 하면은 이런 처벌을 더 강화한다 했으니까 이런 당근도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과연봉제 도입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는 이전보다 더욱 강화가 됐습니다. 이행 시기나 도입 내용 등을 평가해서요, 10곳에서 20곳 정도의 우수 기관에 월급의 최대 30%까지 인센티브를 준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어느 정도가 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까? 네, 살펴봤더니 지금까지 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서 노사 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끝낸 공공기관이 한국전력과 마사회 등 모두 53곳인데요. 이는 전체 공공기관의 44%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네, 전체 공공기관의 44%라면 나머지 56%는 아직까지도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걸 텐데 어떤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굉장히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요,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맞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이들은 성과연봉제는 이 공공기관 내부의 갈등만 유발할 뿐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은 정책이다. 모든 투쟁을 통해서 이것을 막아낼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양대 노총은 다음 달 총궐기 대회와 오는 9월 총파업 등 세부적인 투쟁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상황이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도 이 성과연봉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네, 일단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최근 열린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요, 이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연되는 기간에는 인건비와 경상 경비를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등 이 보수와 예산, 정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추가로 봤더니 이 금융공공기관이 무산이란 신의 직장이란 지적에서 벗어나려면 성과 중심의 문화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또한 최근 해운과 조선업 부실과 관련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큰 만큼 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철저한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일단 불가피해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양대 노총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준비한 이슈는 어떤 겁니까? 네, 다음으로 준비한 소식은 요즘 채용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요. 능력을 가장 중요시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능력 중심의 채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네. 관련돼서 채용 박람회 소식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청년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바로 오늘 오후입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2016년 능력중심 채용 설명회 첫 번째 행사를 오늘 오후에 인하대학교에서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예. 2016년 능력중심 채용 설명회가 오늘 오후 인하대에서 개최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꼭 참석해 보시고요. 네,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참석을 하시면요. 네. 아모레퍼시픽과 KEB 하나은행 그리고 KT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5개 기업이 총 참여하는데요. 예. 이들 기업은 과도한 스펙 쌓기로 힘들어하는 이 청년 구직자들에게 기업별 NCS 중심 채용 방향과 그 준비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또 NCS 전형으로 입사한 선배가 직접 나와서요. 이 NCS 준비 경험과 합격 노하우를 모두 전수한다고 합니다. 네. NCS 채용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던 구직자들에게 아주 희소식이 될 것 같은데 네. 행사가 수도권에서만 열리는 겁니까? 그렇진 않고요. 예. 이 설명회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채용 정보에 약한 이 지역 청년들을 위한 자리도 마련이 됐는데요. 그렇군요. 일단 오늘은 인천의 인하대를 시작으로 이달 26일에는 대구의 계명대학교에서 열리고 하반기에도 전북과 대전 등 충청권에서도 열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수도권에서만이 아니라 충청권에서도 열린다고 하니까 꼭 네. 확인해 보시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쇼빈 뉴스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공채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공채 수사대입니다. 네, 오늘은 취업포털 커리어의 김지훈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커리어 김지훈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히든 챔피언 강소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네. 중견기업, 그러니까 세계적인 경쟁력도 갖추고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 허리 역할을 아주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대기업 위주로 준비하던 우리 청년 구직자들에게도 정말 매력적인 곳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네, 오늘 역시 그 강소 중견기업 채용 정보 들고 왔고요. 네. 예, 주식회사 서린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입니다. 네. 지난 30년간 그 국내 바이오 인프라 기반의 바이오 산업을 선도해온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좀 생소하고 좀 그 생소한 분야인데 요즘 이제
바이오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자세히 좀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주식회사 서린 바이오사이언스의 주력 사업은 바이오 분야 관련 인프라를 생산하는 일이고요. 예. 생명공학 관련 연구용 기자재라든지 유전공학 연구용 시약, 과학기자재 등을 만들어서 국내 대학, 연구소, 병원, 국가기관, 기업 등에 공급한다고 하고요. 외국의 서머피셔 그룹이라든가 GE 헬스케어 그룹 등의 이제 바이오 관련 제품을 수입해서 유통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몇 개의 자회사가 있는데 바디 쉐이핑 등 건강 기능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기도 한다네요. 그리고 회사 규모는 이제 중소기업이지만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 첨단 미래 성장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바이오 분야라서 앞으로의 그 성장 가능성도 더욱 크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기업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서린 바이오사이언스의 기업 문화는 이제 세 가지인데요. 예. 독서 경영, 웃음 경영, 지식 경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웃음 경영은 되게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독특한 기업 문화 같이 보이는데요. 이게 어떤 겁니까 실제적으로? 예. 네, 그 서린 바이오사이언스의 기업 문화의 웃음 경영은 그 아침마다 직원들이 모여서 그냥 서로 얼굴 보면서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박장대소를 한다고 그래요. 일부러. 예, 일부러. 예, 그래서 그게 어떤 뭐랄까 이 회사 이제 대표님의 이제 지론이 웃으면 예. 행복해진다. 그리고 업무 성과가 올라간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 직원들이 웃음 트레이너 자격을 취득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하네요. 슬픈 일 있으신 분들은 좀 힘드시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신나고 즐거운 일터를 추구하는 이 회사만의 뚜렷한 방향성이 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은 원래 힘든 거야. 그리고 짜증 나는 거야. 돈 벌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말고 예. 뭐랄까 직원들 스스로 가치 있고 좀 더 소중한 존재로 즐겁게 일하면은 네. 직원들 스스로가 개개인이 성장하는 만큼 회사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군요. 거죠. 이렇게 좀 우수한 기업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제 그 과정도 조금 굉장히 좀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데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네, 이 회사의 사업 분야하고 연관이 좀 있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고객을 대상으로 제품을 맞춰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고객사하고의 이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근데 소통이라고 하면 역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지난 30년간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서린 바이오사이언스 직원들이 각자 회사 대표라는 그런 입장에서 고객사들을 상대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게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 서린 바이오사이언스의 채용 전형 살펴볼까요? 네. 예, 채용 전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예. 먼저 이 채용의 접수 마감일은 5월 31일까지니까요. 네. 이 점 유념해 주시고요. 예. 채용 분야는 서린 바이오사이언스 부설 기관인 서린 생명과학연구소에서 품질관리연구원 그리고 기술 지원, 영업 지원, 그다음에 마케팅, 재무회계, 자산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채용이 진행 중입니다. 네. 예. 다양한 직무의 채용 공고가 진행 중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5월 31일까지 마감이면 아직까지 시간이 좀 넉넉한 편인 것 같은데 채용 직무별 자격 요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재무회계팀하고 자산관리팀을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사업 분야가 사업 분야다 보니까 생명공학자 그리고 생명과학 전공자가 이제 자격 요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재무회계팀은 아무래도 출납, 전표 관리라든지 세금 계산서 발행 같은 일을 한다니까 당연히 상경대 출신이 되겠죠. 그렇군요. 네, 이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공계 출신이 유리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채용 분야는 자산관리팀 신입 직원들 채용이거든요. 자산관리팀이요. 예. 왜냐하면 자산관리팀 직원은 이제 청년 인턴으로 채용을 한다고 그래서 두 분께서도 청년 인턴 제도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저희가 이게 이 시간 통해서 한두 번 정도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짚고 가야 될 텐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시청자분들 이해를 위해서 짚어주시죠. 네. 요즘 인턴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인식이 갈수록 좋지 못하죠. 아무래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보장도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급여적으로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턴을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은 부족한 직무 경험을 좀 쌓겠다 이런 의도이실 텐데 그것조차도 좀 이렇게 여의치 못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무래도
인턴 기간 동안에 제대로 일을 안 준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과중하게 일을 시킨다든지 사실은 과중한 잡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제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들을 지원하는 의미로 청년 인턴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인턴 급여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을 때 그 근속 기간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제도의 이 정규직 전환은 괜찮은 편인가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청년 인턴을 채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신청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분이 정말 해도 너무 일을 못한다 이런 상황만 아니라면 웬만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일반 인턴보다는 인턴 기간 동안에 급여도 좋은 편이라서 구직자 입장에서도 여러모로 유리하고 또 회사 입장에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좋은 거고요. 지금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지원금 받을 수 있다고 좋다고 했는데 정부의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올해부터는 작년이랑 올해랑 똑같이 그 예산 규모가 5만 명 규모로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15,000명이 강소기업, 나머지 35,000명이 일반 중소기업 이렇게 편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 강소기업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많이 줘서 그래서 2배 규모의 3만 명 정도가 이제 강소기업, 그리고 나머지 2만 명 정도가 일반 중소기업 쪽으로 지금 측정이 됐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그 강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아까 말씀해주신 자산관리팀의 청년 인턴 채용 소식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제가 그 인사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요. 네. 팀 이름은 자산관리팀인데 하는 일은 그 영업 지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 조직의 영업 담당자들 업무 지원이라든지 급여, 뭐 휴가 관리 등의 행정 업무를 한다고 하고 더불어서 구매 업무, 발주 업무, 그리고 ERP 업무 등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네, 자산관리팀이지만 영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것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청년 인턴 근무 기간과 근무지도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청년 인턴 기간 3개월 동안은 추석 기간으로서 이 회사 이제 본사가 있는 게 판교에서 그 교육을 이제 받게 되고요.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이제 서울대학교 그 캠퍼스 내 회사 소속 스탁룸에서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 거래처 중에 하나가 대학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뭐 요즘 보니까 또 판교에 여러 신성장 기업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테크노밸리가 있어갖고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테크노밸리 이외에도 바이오파크라고 해서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제약사 등이 한 20개 업체가 그쪽에 입주해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뭐 이런 곳에서 수습 기간을 좀 한다면 배우게 되는 것도 좀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서 청년 인턴 자격 요건도 좀 살펴볼까요? 자격 요건은 기본적으로 초대솔생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제 전문대 졸업생 여러분들도 이제 지원 가능하고요. 졸업 예정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업 내용상 아무래도 그 생명공학 전공자를 선호하는 편이지만 인사 담당자 말로는 기본만 되어 있다면 채용을 하겠다. 전공이 다르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 짐작이지만 뭐 기본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래도 인성적인 것을 좀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내가 오래오래 협력할 수 있는 인재다. 이런 점을 어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채용 시 우대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청년 인턴의 경우는 이제 엑셀 활용 능력 우수자가 이제 우대 조건에 들어가 있고요. 외국어는 특별히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청년 인턴 그리고 대상자만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착오 없으셔야겠네요. 네, 청년 인턴 대상자의 자격 요건도 좀 저희가 좀 짚어볼까요? 네, 청년 인턴을 신청할 수 있는 그 지원 자격은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층이면서 만약 그 고등학교나 그 대학교 재학 중이시면은 최종 학기 그 재학 중이어야 되고요.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또 신청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최종 학력 졸업 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 기준으로 해서 12개월 미만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최종 학력 졸업 후에 사회 초년생이 지원 자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각종 정부 주도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있죠. 뭐 고용노동부 취업 성공 패키지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진행 단계에 따라서
또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뭐 개별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1년 이상 경력자는 지원할 수 없다는 점, 이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그 회사의 청년 인턴이 아니고 청년 인턴 대상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1년 이상 경력자는 지원할 수 없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다시 이 기업의 인턴 채용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항목부터 볼까요? 네, 자기소개서 항목은요. 1번 성장 과정, 2번 성격의 장단점 및 특기, 3번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4번 회사에서 나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 근데 마지막이 그 5번이 서린 바이오 사이언스의 기업 문화하고 좀 그 연관이 있는데요. 지식 경영과 독서 경영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라 그겁니다. 이건 뭐 개인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한 일단 이걸 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나 보죠. 아무래도 직원 대부분이 그 이공계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문학적 소양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제 의무적으로 각 분야 책을 읽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리고 축적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그 직원들끼리 지식 공유를 하고 업무에도 적용하는 기업 문화가 있어서 이미 20년 전부터 지식 경영, 독서 경영이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답니다. 좀 많이 특이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전문성 못지않게 그 직원들의 그 인성이라든가 교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취준생 여러분들도 그런 회사의 경영 방침을 이해하시고요. 회사 시스템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건의사항 등을 써주시면 좋겠네요. 네, 책 속에 지식과 배움이 다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이 지식 경영과 독서 경영이라는 참 우수한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득 중견기업 취업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니까 궁금한 게 생겼는데 요즘에는 진짜로 이렇게 이공계든 뭐든 분야와 상관없이 인성을 강조하는 회사가 많은가 봐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인성 면접 같은 거를 보면 좀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실무자 면접에서 일단 통과했으면 임원 면접, 굉장히 그게 인성 면접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뭐 임원들하고 상견례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인성 면접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인성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많이 요즘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전문화된 인재라든지 아니면 준비된 인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화된 인재들을 뽑아왔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뭔가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화된 인재들일수록 좀 시야도 좀 좁고 고집이 세다는 거죠. 의사소통도 잘 안 된다든지 어떤 협업에 문제가 좀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에 대해서 프라이드도 강하고 고집도 세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 그 회사라는 거는 시간이 갈수록 직원 개개인의 역량보다는 어떤 팀 단위의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게 점점 그렇게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최근 업체에서도 이제 모든 면을 두루 섭렵한 어떤 통섭형 인재 이런 쪽으로 가고 있죠. 어떤 그런 거랑 좀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직원으로서 또 팀의 멤버로서 내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성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지원할 때 꼭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기업을 살펴보니까요. 국내 기업의 기업 문화가 참 많이 발전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 서린 바이오 사이언스 말고도 좀 독특한 기업 문화를 갖고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요즘에 그 재미있는 그리고 참신한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되게 의도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은 어떤 첫 번째로 고객 만족뿐만이 아니라 직원 만족을 추구를 하겠다. 뭐 아무래도 직원들이 감동을 해야지 고객한테도 감동을 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그리고 협업하고 팀워크를 강화하겠다. 이런 의도가 좀 많이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작업 거부권이라고 있어가지고요. 회사에서 부당한 업무를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인사적인 페널티 없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도 하고. 그리고 또 그 팀원들한테 인사 결정권을 주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인사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경영진 같은 경우는 신입 대상자를 이제 후보만 이제 선출하는 거고, 그리고 팀원들이 직접 집단 면접을 봐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결정을 한다든지.
또 어떤 회식하면은 요즘 다 술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이제 소통에서 오히려 악영향이 있다 그래가지고 문화 회식이라는 이름으로 진짜 진정한 소통을 좀 하겠다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저희가 이제 중견기업, 강소기업 소개하다 보니까 어떤 중견기업 이미지가 한층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궁금한 것이 이제 젊은이들이 중견기업 취업 후에 만족도 이런 건 어떻습니까? 중견기업의 취업 후의 만족도는 아무래도 대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서울에 집중되어 있죠. 본사가 특히. 근데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지방 중소도시라든지 지방 대도시에도 이제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취준생이 이제 전국에 걸쳐 가지고 있는데 서울에만 이제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다. 아무래도 그 지역 기반의 강소기업으로 취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요. 아무래도 알다시피 서울이 세계에서도 유명한 이 주거 환경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생활비라든지 굉장히 높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지방 쪽으로 지방의 강소도시로 이제 취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효율 아니죠. 저비용 고효율이죠. 예,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강소기업 서린 바이오 사이언스 청년 인턴 채용 소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지훈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채용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는 고용 네트워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취업 기술의 노하우는 진격의 취톡에서 공개하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옥상에 폭력이 자라면 캠퍼스에 폭력이 됩니다. 복도에 욕설이 자라면 거실에 욕설이 됩니다. 교실에 따돌림이 자라면 회사에 따돌림이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자라면 학교에 웃음이 자랍니다. 지난 일주일간 당신은 5번의 출근, 2번의 야근, 3번의 미팅, 2번의 데이트를 하며 12번의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환경 보호, 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직업은 미래? 직업은 희망이죠. 저에게 있어 직업은 기회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희망을 비추고 기회를 나누는 일. 한국직업방송이 함께합니다. 직업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한국직업방송 1등 보도 채널 연합뉴스TV가 새롭게 만듭니다. 열정에 NCS를 더하면 희망도 한 걸음 가까워집니다. 꿈에 일과 학습을 더하면 일터도 함께 커져갑니다. 도전에 K무브를 더하면 세계도 당신의 무대가 됩니다. 능력을 키우고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지금 능력 중심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능력을 더하면 더 큰 세상이 열립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청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피곤하시죠? 오늘도 너무 늦었네요. 이제 근무혁신으로 바꿔봅시다. 불필요한 일을 줄이면 행복이 커집니다.
초과 근무 일주일에 1시간 줄이고 연간은 이틀 더 가고 업무는 계획적으로 휴식은 여유 있게 스마트한 공직사회 근무혁신으로 만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이 더 안전해집니다. 전 국민이 함께하는 재난 대비 훈련이에요. 한마음 한뜻 안전 한국을 위해 국민의 마음이 모이면 안전은 더 커집니다. 안전한국 훈련은 국민 행복의 첫걸음입니다. 재난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을 준비하는 국민의 훈련. 우리 다 함께 함께하면 안전은 더 커집니다. 사업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 먼저 우리 지역의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고용 네트워크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시간에만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죠. 진격의 취톡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용 네트워크부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네, 우리 지역의 채용 정보를 발빠르게 만나보는 시간이죠. 고용 네트워크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충청 지역 살펴봅니다. 네, 청주고용센터의 서은혜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고용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충청 지역 채용 소식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충북 지역 구인사업장은 이모연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네.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력직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무관하고요. 5년 이상 경력자로 연말결산 등 업무 가능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네.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월 225만 원 이상 지급된다고 합니다. 입사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이메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참여하면 좋을 만한 프로그램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인 취업희망인데요. 자존감 회복을 위한 활동, 자신감 향상, 근로의욕 증진, 효과적 의사소통 등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리고 19일에는 창업을 주제로, 20일에는 청년 취업 가이드를 주제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분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충청 지역 구직자분들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주고용센터의 서은혜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강원 지역 들려보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명주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명주 주무관입니다. 네, 강원 지역 인재관계 어디입니까?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신한벽지 춘천대리점인데요. 네. 춘천시 후평동에 소재한 벽지 및 장판류 도매업체로서 배송 및 영업직 1명을 채용합니다. 예.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에 급여는 월 150만 원 이상으로 중식이 제공되며 근무 시간은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고요. 네. 토요일은 11시까지 근무합니다. 채용 마감은 6월 10일까지입니다. 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상지복지센터입니다. 원주시 평원로에 소재하고 있으며 네네. 물리치료사 1명을 채용합니다. 그렇군요. 예, 지원 자격은요. 학력은 무관이며 물리치료사 자격증은 필수고 급여는 월 160만 원 이상입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자세한 구인 정보를 참고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워크넷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하시고요. 지금까지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명주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자, 지금까지 고용네트워크 청주 지역과 강원 지역의 채용 정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저는 타이틀이 무슨 게임 선전인 줄 알았습니다. 네, 저도요. 진격의 취톡 아주 멋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요. 취업의 기술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진격의 취톡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커리어개발원의 표형종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자, 그 지난주에 저희가 그 면접에서의 논리적 답변 노하우를 자세히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좀 인상적이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 더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취업 기술을 갖고 오셨습니까? 예, 지금 상반기 공채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네. 그 상황에서 아쉽게도 탈락의 고배를 마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은 상반기 공채에서 실패했다면 대부분 이제 하반기 공채나 또 인턴을 준비할 텐데 네. 실패 원인을 좀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전략을 좀 세워서 취업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렇군요. 합니다. 지금쯤 막 또 실패 고배를 들이마시면서 소주 한 잔 들이키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이번 시간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패 맞습니다. 원인 진단과 취업 전략인데 궁금한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왜 공채에서 내가 왜 떨어졌을까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뭐 사실 스펙도 스펙이지만 요즘 기업들이 구조조정으로 분위기가 좋지 그렇습니다. 않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인 듯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뭐 취업을 일부터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또 이제 대부분은 눈높이를 낮추라는데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또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도 창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학생 입장에서 20여 년간 학교만 다니다가 사회 경험도 아무런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창업한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1인 창업은 그리고 특히나 뭐 취업보다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희 맞습니다. 주변에 1인 창업하는 분 봤더니 뭐 준비할 게 너무 맞습니다. 많아서 그렇죠. 준비하다가 지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또 보니까. 리스크도 예.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손만 놓고 있을 수는 그러니까요. 없으니까요. 예. 오늘 대표님과 함께 보다 객관적으로 실패 원인을 진단해 보고요. 또 취업 전략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예, 먼저 취업 전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네, 먼저 네. 진행을 하겠는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가장 먼저 서류 전형, 즉 객관적 스펙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는 단계가 있고요. 또 예. 지원자의 어떤 인성이나 성향, 잠재 역량을 평가하는 인적성 검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다양한 형태의 면접 전형을 통해서 네. 뭔가 합격, 불합격이 나뉘어지는데요. 각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가 볼 때마다 많아요. 그냥 적당히 하고 뽑아주시지. 그랬을 때가 많은데 자 먼저 그럼 첫 번째 단계인 서류 전형 단계부터 좀 알아볼까요? 예, 첫 번째가 서류 전형인데요. 먼저 진행하기 전에 좀 질문을 드리면 네. 혹시 두 분께서 백화점에 가서 옷이나 가방을 네. 산다면 어떤 기준으로 옷이나 가방을 고르시나요? 저는 이제 뭐 디자인을 보지만 디자인을 보고 가서 택을 봅니다. 얼마인지. 저도 예, 마찬가지인데요. 예. 저는 세일 상품에 유독 이렇게 눈이 세일 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대부분의 구매자분들이 본인만의 기준이 있고요. 또 목적을 갖고 네. 선택을 할 텐데 일반 사람들을 보면 보통은 이제 브랜드나 또 가격, 품질 또는 성능, 기능 또는 디자인 그런 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여러 개의 제품 중에 한두 가지를 추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두 가지에 대해서 입어도 보고 만져도 보고 물어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매를 하는데 그 과정이 서류 전형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즉 브랜드라고 하면 학교 전공을 의미할 테고요. 가격 품질이라고 하면 4년간의 학점이나 영어 능력 등 또 성능이나 기능은 어떤 본질적인 외적인 어떤 경력이나 직무 능력, 직무 자격 또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나이, 성별 되게 중요하거든요. 또 집 주소 같은 경우도 어떤 그런 디자인과 관련된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본다면 제품이 너무 많을 경우에 네. 뭘 사지 고민하다가 보통 아까도 말씀하신 네 가지 기준 예, 그러니까 추린 다음에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과 진짜 비슷한 맥락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 과정이 이제 서류 또 면접으로 구분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예. 서류 전형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대기업만 하더라도 수천에서 수만 명씩 지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기업 입장에서 뭔가 변별력을 갖고 평가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객관적인 어떤 스펙에 의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 서류 전형에서는 이 스펙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가끔 그렇습니다. 컨설턴트 분들은 자기소개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던데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의견이 분분한 게 사실이고요. 네. 또 지원자 입장에서 가장 힘든 과정이 자기소개서 쓰는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서류 전형이라는 속성을 놓고 뭔가 객관적으로 평가한다고 본다면 수천 수만 명의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또 그거를 어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사실상 없습니다. 주관적인 평가 요인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자기소개서 중요하긴 하지만 서류 전형 단계에서만큼은 그다지 큰 영향은 안 준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수시 채용 같은 경우는 또 상황이 좀 다르지 그렇죠. 않습니까? 수시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굉장히 적다 보니까 자소서도 꼼꼼하게 읽어보고 판단도 하겠지만 근데 사실은 대부분이 또 자소서 내용보다는 이력서에 적힌 학벌이나 스펙이나 이런 부분의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소서를 읽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평가를 한다는 게 이게 주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죠. 평가자에.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서류 전형 단계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잘 쓰고 못 쓰고는 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소개서는 언제 또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서술 형태로 작성이 돼 있다 보니까 뭔가 자신의 경험을 어필하는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면접관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결국은 면접 전형입니다. 그래서 면접 전형에서 면접관의 관심을 유도하고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즉 면접에서 보다 많이 활용되는 어떤 용도라고 할 수 있고요. 보다 자세한 어떤 작성법에 대해서는 추후 기회가 되면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는 보다 좀 구체적인 원인, 그러니까 뭐 스펙이 좀 결여됐다거나 좀 불성실해 보인다거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스펙을 좀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복구할 수 있는 스펙인가, 또 복구 불가능한 스펙인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학교 다니면서 쌓았던 전공이나 학점 영어 등은 졸업하고 나면 또는 4학년에 올라가면 사실은 복구하기가 어려운 불가능한 스펙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 남아있는 어떤 취업 전략은 경력을 쌓는 방법이나 직무와 관련된 교육, 자격증 외에는 다른 선택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신이 서류 전형에서 탈락을 했다면 복구 가능한 스펙에 집중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기초 스펙, 즉 복구할 수는 없는 스펙이라고 한다면 눈높이를 낮추는 전략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눈높이를 낮추더라도 경쟁은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역량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건 복구 가능한 거로 복구 불가능한 거를 커버할 수 있겠냐는 건데 실제로 좀 가능할까요, 부분이? 근데 사실은 학벌이나 학점, 전공에 대한 부분들이 예전처럼 가중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학벌이나 영어가 좀 부족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험이나 교육 자격이 있다면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직무 스펙은 이제 어떻게 또 쌓아야 되는지 시간은 많지만 뭘 해야 되는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도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면 일단은 기업에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그 능력 채용 중심이라고 해서 직무 수행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의 어떤 이력서를 읽어보면 가끔 보다 보면 이 친구가 고졸 사원인지 대졸 사원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즉 뭐냐면 본인이 이력서에 자소서 작성한 내용들이 어떤 고졸 사원에 어떤 해당되는 단순 반복이나 뭐 소통 서비스 또 컴퓨터 활용 능력 이제 이런 중심으로만 전개하다 보니까 어떤 실질적인 대졸 사원이라면 기획 관리의 어떤 업무를 보는 역량이 필요한 건데 그러한 것보다는 아주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단순 아르바이트로 어필하다 보니까 어떤 자신의 역량을 어떤 직무의 어떤 이해도 부족한 상태에서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학력화를 딱 가린다면 이 사람이 고졸인지 대졸인지 확인할 수 변별력이 없다는 거 얘기하신 건데 그렇다면 대졸 사원의 직무에 대해서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될까요? 먼저 그 영업 마케팅을 좀 말씀드리면요. 많은 학생들이 영업 마케팅 지원하면서 소통, 서비스, 고객 만족 이런 단어를 활용하면서 사실 어필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대졸 사원이 영업 마케팅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판매점에서 물건을 파는 판매직 사원이 아니거든요. 사무실에서 뭔가 데이터 분석도 하고 또 뭔가 수요 예측도 하고 또는 고객이나 시장 환경에 대한 또 분석을 통해서 매출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짜는 게 영업 마케팅의 본질적인 직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공대생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품질 부문에 많은 지원할 텐데 생산 라인에 근무하는 작업자가 아니라는 거죠. 생산 라인에서 어떤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공정의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을 하고 또 원가 절감이나 이런 어떤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현장에서의 어떤 작업 또는 어떤 그런 어떤 체력적인 부분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면접에 가서도 어필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인기 산업 분야죠. 금융권이나 공기업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금융권을 가장 선호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돈도 많이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금융시장도 위축되다 보니까 결국은 금융권을 준비한다고 하면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나 환율 변동이나 또 재무 지식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문성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최근에 어떤 시장 개방이나 또 금융권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결국은 금융도 서비스 산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영업 마케팅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역량들이 좀 더 차별화시킬 수 있는 어떤 금융권의 어떤 역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요즘 공기업도 많은 친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공기업 같은 경우는 뭔가 그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또 어떤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관리 업무나 다른 다양한 현안에 대한 분석 업무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예산 편성이나 대국민 지원 같은 이런 업무들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역량들을 쌓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 말 들어보니까 뭐 운전면허도 그렇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도 그렇고 뭐 필요한 거긴 하지만 그런 그렇죠. 기본적인 거라기보다는 본인들이 그 지원하는 직군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자격증을 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뭐 경력이야 이제 인턴이나 아르바이트일 테고 직군별로 그렇다면은 어떤 자격증이 좀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 사항은 뭐 다 유사할 테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직군에 맞는 교육 자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 많은 학생들이 취득하는 영업 마케팅이라고 하면 마케팅 조사 분석이나 뭐 영업 관리 실무와 같은 자격이 있고요. 또 생산 품질이라고 한다면 많은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의 어떤 육시그마, 또 통계적인 공정 관리 능력, 또 엑셀을 가지고 통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금융권이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재무역에 대한 기본적인 실무, 또 영업 마케팅의 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케팅 조사 분석이나 영업 관리 실무, 또 공기업이라면 가장 중요한 건 기획 업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 기획이나 또 재무 회계와 관련된 실무, 또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관련된 자격증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직무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뭐 자신이 지원하는 직군별 자격증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인적성 검사 불합격 이유와 또 합격 전략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예, 그 인적성 검사는 크게 인성 검사와 적성 검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인성 검사는 이제 수많은 오랜 기간 동안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원자의 성향에 대한 어떤 검증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혈액형과 같은 어떤 성격별, 어떤 혈액형에 따른 진단 검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이 인적성 검사를 준비하면서 그 회사의 인재상에 어떤 따라서 획일화된 또는 본인의 성격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인위적으로 체크를 한다는 얘기죠. 모든 문항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문항 수가 한 300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짧은 시간에 진행되다 보니까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위적인 어떤 선택보다는 솔직하게 자신의 성격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판단으로 인성검사에 준비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혈액형별 성향과 같다는 말이 되게 와닿는데 예전에 저도 이제 인적성 검사를 한번 본 적이 있지만 그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어떤 것과 가까운지,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제 회사와 내가 궁합이 맞느냐 이런 걸 그렇죠.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라고 볼 수 맞습니다. 있겠죠. 그런 취지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더 의욕을 갖다 보니까 그렇죠. 본인의 성격을 좀 왜곡하는 오히려 그게 불합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으로 직무 적성 검사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예. 직무 적성 검사는 지원자의 어떤 직무와 관련된 기초 역량이나 또 잠재력을 평가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삼성의 G세트와 같은 것이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시험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고요. 또 과목도 4개에서 6개, 기업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또 공기업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NCS 테스트라고 해서 그런 G세트와 같은 형태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뭐 이제 그 시험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저희가 이제 G사트나 뭐 HMAT 같은 거를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짚어봤지만 맞습니다. 삼성만 해도 이게 뭐 G사트 시험 본 사람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만 명이 응시를 한다고 하니까 뭐 엄청난 시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이 또 직무 적성 책도 사고요. 모의고사를 보면서 마치 뭐 영어 공부를 하듯이 내가 그렇게 대학생인지 뭐 고등학생인지 맞습니다. 열심히 하더라고요. 거의 뭐 고시 수준으로 그러니까요. 준비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이런 테스트 자체가 시험 평가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뚜렷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어 공부하듯이 오랜 기간 동안 목표 기업에 대해서 문제 유형이나 또 어떤 문제 풀이를 통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빨리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답이 딱히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직한 게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직무 적성은 이제 본인의 직군과 관련된 지식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꼭 많이 맞춘다고 합격하는 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은 아이러닉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결국은 이제 합격, 불합격에 대한 기준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또 실제 학생들 만나보더라도 굉장히 문제를 많이 잘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또 굉장히 어렵게 잘 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하는 경우가 생기는 게 하나의 직무적성 검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뭔가 이 회사마다의 기준이 있습니까? 예, 공개된 바는 없지만 뭔가 그 회사 임직원들의 역량에 근접하는 학생들이 이제 합격 기준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뛰어나도 안 되고 부담스러운 거고 너무 부족해도 우리 역량에 맞지 않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만의 기준을 갖고 있겠지만 결국은 문화적인 어떤 특징인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의 어떤 역량, 아까 말씀하신 뭐 궁합 이런 부분도 하나의 그런 의도인 것 같고요. 결국은 시험 문제가 많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기보다는 일단은 최대한 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전쟁이란 말이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스펙 전쟁이다. 뭐 이런 표현이 들어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열심히 준비했지만 안 되는 건 나 왜 잘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드는 구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취업 전쟁, 스펙 전쟁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근데 또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은 서류 전형에서는 10배수를 뽑거든요. 그러니까 뽑고자 하는 인원이 10배수다 보니까 충분한 많죠. 어떤 기회를 주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인적성 검사에서는 3배에서 5배수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이제 마지막 필터링이 되겠는데 결국은 뭐냐면 묻지마식의 지원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허수에 의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전체 시장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취업 전쟁 이런 표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다음으로 면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면접 중요합니다. 그 면접은 인성이나 또 직무와 관련된 면접이 있겠고요. 또 토론이나 PT 면접, 또 이제 최종 면접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많은 학생들이 면접에 실패한 이유는 뭐 면접관과의 어떤 질의응답에서의 논리적인 설득력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겠고요. 또 PT나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주제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과정에 대한 어떤 이해나 또 어떤 절차적인 어떤 문제, 또 본인의 주장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근거 부족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특정 주제에 대한 뭐 토론 및 PT 면접도 있고 최종 면접, 뭐 평가원 면접, 그러니까 직무 역량 평가원 면접, 뭐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유형별 특징을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 면접을 준비한다면 그 기업이나 산업 직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경제연구소나 LG경제연구원 또는 다양한 어떤 그 기업의 어떤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신용평가 사이트 등을 좀 추천할 수 있겠고요. 또 자신이 작성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서 내가 면접관이라면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미리 예상을 해서 뭔가 답변까지도 글로 작성해서 뭔가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토론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이게 제일 어려워하더라고요. 토론 면접이. 근데 사실은 토론 면접은 주제 자체가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뭔가 극과 극으로 가려는 경향이 심하다라는 거죠. 토론의 핵심은 설득이고 본인의 어떤 논리적인 어떤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뭔가 흑백 논리로 접근하다 보니까 상대를 일방적으로 무시한다든가 또 자기 어떤 주장만 편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내가 찬성일 때 반대일 때 또는 사회자가 됐을 때 어떤 논리로 어떤 보완 사항까지도 전달할 건지를 준비가 필요한 것 같고요. PT 면접 같은 경우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출 주제를 가지고 학습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고요. 다만 PT 면접이다 보니까 요즘 A4 용지를 나눠주고 거기다가 작성을 한 다음에 발표를 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A4 용지에다가 자기소개서 쓰듯이 서술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뭔가 도형도 좀 그리고 간단 명료한 단어 선택도 하고 그렇게 해서 PT 자료도 만들고 그걸로 발표를 하면 내용뿐만이 아니라 발표 자료 만든 그런 기획력에 있어서도 뭔가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팀을 좀 이룰 수 있는 지금 현재 이제 뭐 졸업하기 전에 대학생들은 이제 팀을 만들 수 있는 그 여건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구직을 하기 위해서 홀을 다니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이제 토론 면접 같은 거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법이 좀 있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사실 토론 면접은 기본적으로 시사 상식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출 주제를 가지고 뭔가 친구들하고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 번의 반복 학습이 되게 어떤 스킬을 쌓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PT 면접은 뭐 학습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템플릿에 의해서 양식을 만들어보는 과정. 본인도 리허설도 많이 해봐야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채용 규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상반기 좀 되게 적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하반기 공채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구조조정 여파로 인해서 뭐 해당 기업들은 뭐 당연할 거고요. 그 주변 기업들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많이
위기의식을 느끼다 보니까 뭔가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아마 연출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왜 대학교 그 지원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안전빵으로 어디 해놓고 소신 지원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공채 원하는 회사에 못 들어간 경우에 일단은 들어가 보자. 월급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원치 않는 중소기업에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대안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윤 회장이 살아남는 게 성공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데나는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대기업에 못 들어간다면 중견 중소기업도 좋지만 관련된 동종업계, 즉 관련된 산업이라는 거죠. 동종 산업에서의 규모가 작은 그래야만 몇 년 경험을 쌓고 더 나은 조건에 더 큰 규모의 회사로 이직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짧은 시간 동안 아주 귀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긴 시간 동안 어렵게 준비한 그 공채에서 탈락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늘 표영준 대표님께서 전해주신 조언 통해서 다음 공채 아주 열심히 하반기 공채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커리어개발원의 표형종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부센터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웃는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